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바른투자 커뮤니티 257화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자금 관리를 할 때 자산 비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주식을 운영을 할 때 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2019년도 9월 18일, 자,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시장 가치를 기준점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주식 비중을 무겁게 갖고 갈 때와, 자, 주식 비중을, 약하게 갖고 갈 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 보면, 자, 2000년도 이전에 보면 사이클이 5년, 6년 사이클이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균선은 5년, 6년을 평균으로 하면 월봉선에서 보면 60개월 선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은 사이클이 자, 2년에서 3년으로 줄었어요. 2000년도 이후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 보면 앞으로는 이제 사이클이 1년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그램 매매가 많아지고 ETF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가 많아지고 프로그램 매매가 많아진다는 거, 자동으로 컴퓨터가 사고 팔고 하게 되면 거기다 가치를 입력해 놓고 싸면 사고 비싸게 팔고 이런 부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점점 더 기계화되고 이제 가치를 판단하고 뭐하고 하는 게 처음에 사람들이 수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게 사이클이 짧아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산업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이 짧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겠죠. 자, 알아야 될 거는, 자, 사이클은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사이클에서 돌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자, 높고 낮은,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자, 가격이 높고 낮은 이 추정치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보면 36개월 선을 봅니다. 여기 보면 이동평균선을 36개월 선을 까만 선으로 두껍게 칠해놨어요. 그게 여기에 나온 이 선이고요. 그래서 딱 시장 가치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밑으로 내려오면 싸고 이 위로 올라오면 비싸더라. 적정 가치가 이 선에서 이 까만 선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에서 요 정도 이렇게 적정 가치가 이제 산출이 되고, 그리고 이 선으로 이제 움직이더라. 그래서 사이클 상으로 나눠서 저는 이제 월봉을 볼 때는 36개월 선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36개월 선 밑에 있을 때는 주식 비중을 70%에서 100% 운영을 하고요. 자, 요 36개월 선 위에 있을 때는 주식 비중을 40%에서 70% 운영을 하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시장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생각이 되면, 자, 이 까만 선 근방에 있을 때도, 이 위에 있을 때도 주식 비중이 80%에서 100% 포지션을 취할 때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버블이 없는 구간에서 계속 이제 지수가 이제 놀게 되면 그런 구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3년 정도로 돌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에 맞춰서 자, 평균선을 그어 놓고요. 그 아래 위를 판단을 해서 시장 가치를 분석을 해서 주식 비중에 대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이제 이 위에 있을 때는 주식 비중을 이렇게 줄여가는, 주식 비중을 줄여가야 다시 이렇게 리스크가 나오고 이제 시장이 저평가권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미리 준비하는 방법론,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짰다는 거예요. 큰 틀로 이걸 놓고 요 안에서 세분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비중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직도 연구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시스템화 시켜서 이제 회원분들한테 리딩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부터 보면, 자, 2000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자, 3차 산업이, 붐을 일으키면서 시장이 이렇게 크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적정 가치가, 계속 밑에서 이제 가치가 계속
올라오면서, 시장 가치가 올라오면서, 요럴 때는 항상 이제 버블을 키웠던 구간이죠. 요런 구간에는 어때요? 자, 현금 비중을, 늘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런 리스크 구간이 왔을 때, 이제 요런 구간에, 이제 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요렇게 터졌을 때는 당연히, 주식 비중을 이제, 풀로 채워가면서 대응하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국이 망한다 그러면 한국 화폐는 들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나 뭐 요런 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전쟁이라든가 한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국에서 투자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요런 부분으로 자산 관리를 해보면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주식 안에 있는 비중 중에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중을 어떻게 줄 거냐. 요 부분을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저금리고 뭐하고 하면 배당주를 봐야 된다 그래요. 왜? 성장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금리일 때는 성장주를 보는 거예요. 금리 인하 시점에는 성장주 비중을 7대3으로 유지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장에 대해 목말라요. 사람들은.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부채입니다. 자, 금리가 쌀 때는 부채가 리스크가 줄어요. 이 부채가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부채 비중이 어느 정도 있거나, 회사가 사정이 안 좋더라도 버틸 힘이 늘어납니다. 근데 금리가 이제 고금리로 가게 되면 어때요? 자, 부채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가치주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중을 생각을 했을 때, 보통 고금리면은 이제 성장주, 이제 성장이 빠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고금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어요. 저금리 시대에나 또 성장이 작을 때는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에는 항상 성장주, 성장 섹터가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금리 시대에나 요럴 때는 항상 가치주들이 상승폭 파동이 크게 나온다. 금리가 높고 부채가 이제 깊어질수록 부채를 늘리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부채가 높아지는 게 금리가 높아질수록 신규 투자가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성장이 더 빠르게 둔화가 되는 거고, 금리가 낮아질수록 성장주들이 그 부채를 활용을 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 지금은 언제예요? 금리 인하 시점에 저금리 시대죠. 그러면은 이 저금리고 고금리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게 5%면 비싸고 이게 2%면 싸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장률을 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자, 성장률, 한국 성장률이 어때요? 뭐 2.1로 인하하니, 2.5에서 2.1로 인하하니, 2.3에서 2.1로 인하하니, 결국은 한국 성장률이 2%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금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자, 2%보다 금리가 낮을 때예요. 2%보다 금리가 낮을 때, 지금 어때요? 금리가. 자, 1.5%. 그럼 어때요? 자, 성장주들이 비중을 무겁게 채워가야 된다. 2019년도 지금 시점에 성장 섹터는 뭐가 있을까? 그럼 생각을 해보면 답이 딱 나오죠. 뻔하죠. 4차 산업과 헬스케어. 근데 헬스케어는 어때요? 지금 이제 작살 나있죠. 그러니까 바이오, 보통 헬스케어 업종은 ROE가, 그러니까 1년의 성장률이 이전에는 20씩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펄을 볼 때 이 ROE 곱하기 2 하면 대충 맞아요. 고평가 들어갔을 때 지금은 어때요? 헬스케어 업종군들 중에 바이오는 실적이라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운데,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에서 15까지도 내려와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2 하면 일단 퍼가 30 빼면은 거의 뭐 고점이라고 보면 돼요. 20배에서 30 빼면. 그러니까 요런 근거를 ROE 곱하기 2가 최고점이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보다 많이 싼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성장 섹터를 판단을 할 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 이거 힌트를 너무 많이 주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해서 체크를 해보면 되고요.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반도체나 사이클 산업이 있어요. 사이클 산업은 이건 ROE 같은 걸 보면 안 됩니다. ROE 같은 걸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할 때도 다 똑같이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할 수 있는 작업들을 안 한 사람들은 책에서 보고 ROE가 어쩌고 PER이 어쩌고 PBR이 어쩌고 그런 것들 다 개소리예요. 그런 것들은 다 후행 지표예요. 미래 지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경험이에요. 경험이 있고 이런 산업군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적정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가장 좋을 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를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2017년도에 가장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 퍼가 4배니 5배니 그래갖고 이거 4년이면 이 돈을 버니 어쩌니 했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낼 때란 말이에요. 그럼 사이클 산업은 사이클이 지금 3년이라 그랬죠. 3년 동안 보니까 어때요? 2016년부터 2015년 자 브렉시트 리스크 있은 다음에 2017년도까지 대충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클이 돌았던 거라면 반도체가. 그럼 이 사이클이 거의 끝단이에요. 3년 사이클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확장이 되지 못하고 꺾인다 그러면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냈을 때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중소형주들은 70%씩 폭락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퍼가 얼마나 그래요? 삼성전자 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퍼가 10배, 11배라 그러죠. 근데 어떨까요? PBR 같은 거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가치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타야 된단 말이에요. 사이클 산업은. 근데 이거를 보고 타면 어때요? 맨날 고점 잡는 거예요. 싸다고. 자, 지금 이익을 많이 내니까 싸다고. 이런 것들을 반대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고점 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이제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데 맨날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거죠. 이 업황이 이어질 수 있는지, 이어지면 어디까지 갈 건지. 자, 경쟁자는 누구고, 수요 공급. 이런 포지션들을 짚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4차 산업에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반도체, OLED 뭐 등등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실적보다 수요 공급에 대한 요걸로 이제 토대로 해서 이 업황 사이클을 어느 정도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 헬스케어 산업이라든가 경쟁이 심하지 않은 사업,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돈이 몰려서 그 산업이 한꺼번에 공급 과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산업들, 그러니까 꾸준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들은 요런 것들은 이제 ROE라든가 PER이 굉장히 기업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군마다 분석이 달라야 돼요. 가치에 대한 분석, 자산 규모에 대한 분석, 자, 부채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가 다 달라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똑같은 지표를 놓고 활용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왜곡에 빠지는 거고 괴리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금리 인하 시점. 자, 성장 섹터 그러니까 70%, 가치주 섹터 30%. 우리는 지금 포트폴리오 어떻게 쳐놓고 있을까요? 자, 성장 섹터에서는 거의 4차 산업만 있습니다. 이제 헬스케어 산업은 이제 슬슬 섞어가려고 보고 있고요. 가치주 섹터에서는 금융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철강과 건설, 건설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철강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철강 섹터와 건설 섹터를 섞어갈 수 있는 포지션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헬스케어 산업을 섞어갈 포지션들을 보고 있고요. 비중을 이렇게 취해놨고 지금처럼 금리 인하 또 저금리 시점에는 이런 포지션들이 유효하다. 그럼 금리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포지션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주 섹터로 비중을 바꿔가야 되겠죠. 그런 포지션들은 천천히 취해가야지 한꺼번에 우르르 바꿨다가 우르르 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성장 섹터를 놓고 보면 반도체, 2차전지, 헬스케어, 자율주행, 5G, 빅데이터. 여기에서 먼저 갈 놈이 뭐 있을까요? 자, 인프라가 먼저 깔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금 2차전지는 2021년도가 개확이니까 2021년도에서 사이클로 보면 어떨까요? 자, 1년 6개월 전에 지금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요런 포지션들을 취할 줄 알아야 돼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업황이 이제 바닥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사이클이 어떻게 될까요? 1년 반 정도 사이클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사이클이 진행이 될 때 2년, 3년으로 사이클이 늘어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는데 1년 반 안에 드론이라든가 로봇 이런 것들이 상용화 포지션들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이 나온다 그러면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자, 중국에 대한 이제 투자 포지션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OLED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내년에서 내후년에 내년 하반기에서 내후년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그때가 이제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중국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지금 OLED의 그 다음에 뭐 이제 QD OLED라든가 그 신기술에 대한 포지션들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LG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취해 가는지 그 부분에서 또 선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이클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현대차라든가 지금 여기에다 대규모 투자 이런 부분들이 발표되고 뭐하고 하면서 투자 심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진짜 나오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 산업에서 이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익들이. 그런 포지션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자, 대표적인 게 이건 이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회원분들이랑 회원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시장 밸류가 적정 가치를 넘어간다 그러면 가치주 비중을 서서히 키워가면서 비중 조절을 진행을 해서 요렇게 넘어가는 포지션들을 금리와 우리나라 성장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취해가면 되겠죠.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상이 되는 시점, 그리고 버블 구간. 자, 가치주 섹터를 키워야 된다. 자, 배당 많이 주고 자산 규모가 큰 그런 기업들을 비중을 키워야 이제 폭락이 온다 그래도 성장 섹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성장을 했다 폭락이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 이렇게씩 빠져요. 성장 섹터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빠질 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빠져요. 왜? 자산 가치가 있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가치에 결국은 연동되니까 이익이 줄어도 많이 빠질 폭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때는 똑같아요. 자, 속도가 뭐 2년, 3년 만에 뭐 10배, 20배 나옵니다. 성장주들은. 빠르면 1년 만에 나오는 섹터군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성장주는 충분히 존재해요. 가치주들은 어떨까요? 보통 보면 3년에서 5년에 이제 10배에서 뭐 20배. 그리고 나서 뭐 이제 30배에서 50배 가는 거는 뭐 이제 한 5년에서 10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산이 이제 풍부하지만 그만큼 어때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이런 산업군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쇠퇴기에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 보통 가치주에 많아요. 그래서 다시 모멘텀을 잡아가는 그런 시점을 포착할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겠죠. 지금 시점에서 이제 가치주 섹터를 보면 금융, 건설, 철강이 대표적이에요. 가장 싼 거는 이제 철강 쪽이 싼 것 같고요. 건설 쪽하고 철강 쪽이 싼 것 같고, 금융 쪽이 상대적으로 덜 싼데, 금융 섹터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점으로 돌아설 때라든가 뭐 요럴 때 이익을 많이 날 수 있고, 지금 또 보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는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금융 섹터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턴어라운드가 나오면 금융 섹터가 가장 강하게 튀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 이익이 확장되는 포지션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 섹터들은 보이는 종목이 있고 안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부채 비중이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골고루 분석을 해서 내 포트 안에 비중을 조절하는 포지션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자, 체크 포인트. 자, 인프라 관련 섹터. 그러니까 가치주 섹터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보면 대표적인 게 금건철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사우디라든가 북한 모멘텀이 있단 말이에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데, 자,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뭐하고 하면 어때요? 자, 원유의 소비량이 한 60% 감소한다 그래요. 지금 이제 원유 전체 소비량의 한 60%를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동차가 이제는 석유를 써서 가는 게 아니고 기름을 써서 가는 게 아니고 전기를 써서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그도 2021년도부터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전력 소비는 늘어나고, 자, 원유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겠죠. 그럼 원유 소비를 증가할 수 있는 게 자동차만큼 늘려줄 수 있는 게 있냐?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중동 국가들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런 모멘텀들이 강하게 붙는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서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크게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경제 개방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자본주의가 중국처럼 중국의 모델로 입혀질 가능성이 가장 높죠.
중국 모델로 만약에 자구주가 입혀진다 그러면 자, 일부 개방으로 들어갈 텐데 일부 개방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를 이제 일으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싼 인건비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채가 늘어나는 게 엄청난 모멘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뭐 이런 부채들은 다 안고 있단 말이지. 월세를 살아도 부채가 껴있고 무슨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또 휴대폰, 핸드폰 같은 경우도 우린 다 부채잖아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또 차도 다 부채야. 모든 걸 다 부채로 살아나가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은. 뭐 할부라든가 부채, 다 부채로 살고 있죠. 그렇게 부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어때요? 부채가 제로예요.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면 소비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북한이 경제가 조금만 좋아지면 소비력이 엄청나게 커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비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내수가 성장이 안 돼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소비력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다. 요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 뭐 철도가 깔아서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제조업 섹터는 이제 요런 모멘텀들이 있고, 자, 환율, 글로벌 교역량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살펴서 비중을 조절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볼 때는 자,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비중을 살필 때는 어때요? 저성장 국면, 저금리. 이때는 뭘 보라고요? 성장주. 성장 섹터. 성장주, 성장 섹터. 이쪽에 비중을 무겁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고성장. 고성장 국면, 고금리가 되면 어때요? 고금리 구간에 들어가면, 자, 가치주 섹터를 봐라. 가치 섹터가 비중이 높게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미국 시장이라든가 한국 시장은 이제 60년의 짧은 역사밖에 없으니까 한 30년 정도를 살펴보면 이 사이클이 그대로 돌아가요. IMF 이전과 이후, 그리고 그 이후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사이클이 그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역사 공부예요. 자, 경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때 성장한 산업들이 뭐고, 그때 성장한 기업들이 뭐고, 그리고 그 기업들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기업 가치와 주가가 입혀지는 시기는 어떤 점에서 만났고, 어쩔 때 버블이 진행이 됐고, 어쩔 때 저평가가 진행이 됐고, 어쩔 때 침체 국면이 왔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미래의 일들을 바뀌는 부분들을 더하는 거죠. 아까 이 전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2000년도 이전에는 어때요? 사이클이 5년, 6년 사이클이었는데 기술이 개발하면서 산업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클이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미래에는. 이제 인공지능 입혀주고 뭐하고 하면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금융도 또 여러가지 산업군들도 성장은 굉장히 더 빨리 하고 성장의 사이클은 더 짧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기업들은 더 많이 나오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변동폭은 더 커질 수도 있고,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투자자들은 가치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기회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기회가 적은 게 아니에요. 성장률이 적다고 기회가 적은 게 아니고,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는 포지션들을 자주 만들어주느냐, 자주 만들어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성장률은 둔화된다 그래도 투자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회를 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이제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섹터를 이제 분산을 할 때 항상 평균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그림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익에 났었던,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거는 이제, 망한 기업이에요. 투자했다 망한 기업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내 종목,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기업들을 이제 40개, 100개, 이렇게 들고 있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고 보자고요. 자, 수익이 많이 나는 애는 500% 수익이 났는데, 요 중에 우리가 다 챙기지 못하고 200% 수익만 챙겼어. 요거는 지금 100% 수익 중인데 그냥 보유 중이야. 자, 요거는 상장 폐지됐어. 자, 이거랑 똔똔. 이 반도체 테스는 우리는 요 밑에서 샀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했을 때가 이게 만원대 구간이었고, 우리는 만원보다 비싸게 샀어요. 뭐 15,000원에 이때 샀는데, 그냥, 가정을 위해서, 자, 요 위에 샀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0%에 있고, 요거랑, 똔똔인데, 자, 500%. 자, 500%에서 40%를 빼면 480%.
480%를 나누기 4 하면 어때요? 내 계좌 수익률은 얼마가 돼요? 내 계좌 수익률은 120%가 되죠. 자, 수익을 이렇게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리스크를 항상 안아야 된다. 이런 거는 그냥 비용이라는 거예요, 비용. 이런 경우들이 가끔 발생하는 거는 그냥 투자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도 장사가 안 되는 날이 있고 잘 되는 날이 있고, 또 뭐 그냥 내가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런 좋고 나쁜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리스크에 대한 거를 방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몰빵을 하면 어때요? 이 내 기업을 내가 장기적으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자, 이 기업에 몰빵해서 50% 수익이 났죠. 아싸. 나 대박이다. 자, 이 기업에 만약 몰빵을 했으면 100% 수익 중이에요. 성과 좋아. 이 기업에 몰빵을 했으면 40% 손실 중인데, 얘를 똑같은 시점에 2018년도에 편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보는 겁니다. 40% 손실 중인데, 망했다. 자, 만약에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상장 폐지되는 종목을 들고 있어, 몰빵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의 수를 다 더해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다 들고 있다. 헬스케어도 들고 반도체, 자율주행, 뭐 5G 뭐 다 들고 있어. 이 평균을 쳐보니까 플러스가 나와. 자, 장기적으로 이 플러스가 확대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장기적으로 역사적으로 한국 지수는 밑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왔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고,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이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기업들이 아무리 성장을 못해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본주의에서. 간단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가격이 무조건 화폐 가치를 넘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런 자산들을 계속 융통을 하는 그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평균은 항상 상방으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 나라의 어떤 그 큰 리스크, 예를 들어 사회주의로 가는 리스크라든가 무슨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활용하고 있는, 구분을 하고 있는 툴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누가 뭐 사라 그래서 대충 이거 때려놓고 저거 때려놓고 떨어지면 심장 떨리고 올라가면 좋아 죽고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 투자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기업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기회를 계속 찾아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는 대박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대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표한 자산 규모를 만들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운이 좋으면은 이 자산이 빨리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운이 안 좋으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이 목표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계속 하는 게 투자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내가 타이밍이 언제일 거다. 이게 만약 이 기회가 오는 타이밍이 내일일 거야. 이게 1년 후일 거야. 이게 5년 후일 거야. 요걸 예측하려고 하니까 항상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전부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요런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